악마의 아들. 하카다 스카사는 일본 규슈 지방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스카사의 아버지는 얹청이의 한쪽 다리가 짧았으며 어머니는 벙어리였다. 스카사의 부모는 죽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스카사에게 배불리 밥 한 번 먹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한 뼘의 땅도 없었으며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해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어릴 때는 몰랐으나 나이가 들자 스카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스카사를 따돌렸다. 스카사는 일하러 나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혼자 어두컴컴한 움막에서 뒹굴어야 했다. 읽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학용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얹청이의 아들 스카사는 학교에서도 여전히 외톨이였다. 스카사는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화장실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 땅에 낙서를 했다. 나는 아이들이 밉다. 선생님이 밉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밉다. 스카사가 4학년 때에 담임 미치코 선생님은 늘 상냥하게 웃음을 띠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스카사에게 지우개와 연필을 사주기도 했다. 스카사는 미치코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미치코 선생님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왔다. 스카사는 선생님이 천사 같다고 생각했다.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스카사의 옆을 지나 미도리 앞에 멈춰 섰다. 스카사는 저도 모르게 선생님의 원피스 자락을 잡아 뺨에 대보았다. 부드럽고 향긋했다. 스카사, 이게 무슨 짓이야? 스카사가 옷자락에 취해 있을 때 비명 같은 날카로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더러워. 선생님은 옷을 획 낚고 채더니 탈탈 털었다. 아, 더러워. 선생님의 이 말은 스카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때 선생님은 징그러운 벌레가 옷에 붙었다 떨어진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스카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침침한 움막 속에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다가 일기장을 폈다. 선생님이 밉다. 성냥한지 않은 그 미소가 싫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렸으면 좋겠다. 미치코 선생님은 이틀 뒤에 집에 불이 나서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얼굴이 반쯤 탔다. 그 소식을 듣고 스카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이때 스카사는 자신의 저주 때문에 선생님이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스카사가 6학년 때인 어느 날이었다. 스카사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아버지가 어떤 남자로부터 매를 맞고 있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이 도둑놈아!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전 아닙니다. 그곳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러운 놈! 경찰서로 가자! 그곳엔 너밖에 없었어! 전 아니에요. 어머니는 곁에 서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놈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은 지주인 다케오 영감이었다. 스카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스카사는 뛰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 영감을 밀쳤다. 영감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영감이 소리쳤다. 이 쥐새끼 같은 녀석들! 부자가 작당을 해서 노인을 쳐! 너희들 여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영감은 곧 집으로 달려가 머슴을 몇 명 데리고 왔다. 그들은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스카사 부자는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았다. 스카사는 눈에 불을 파랗게 켜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다케오 영감
영감이 밉다. 벼락이나 맞았으면. 그날 밤 폭우가 내렸다. 타케오 영감은 일 없이 마당에 내려섰다가 벼락을 맞았다. 타케오 영감님이 벼락을 맞으셨다. 이 말을 듣고 스카사는 깜짝 놀랐다. 나는 어젯밤 그 영감이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스카사는 이 일도 곧 잊어버렸다. 스카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읍내에 있는 기름가게에 취직했다. 그 기름가게에는 스카사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와카야마 도시스케라는 점원이 있었다. 도시스케는 틈만 나면 스카사를 괴롭혔다. 넌 정말 기분 나쁘게 생겼어. 너만 보면 난 소름이 끼쳐.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약과이고 툭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도시스케, 나는 네가 밉다. 미쳐버려라.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뒤 도시스케는 원인 모를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끌려갔다. 심한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도시스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단 말이야. 도시스케 같은 녀석이 정신병에 걸리다니. 하고 말했다. 스카사는 도시스케의 발작을 보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의 저주 때문이야. 자신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자 스카사는 자신이 무서워졌다. 그 뒤 스카사는 더욱 말이 없고 침울한 소년이 되었다. 저 녀석 어쩐지 기분 나빠. 스카사를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스카사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다. 스카사는 청년이 되자 읍내를 떠나 큰 도시로 가게 되었다. 이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스카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카사는 힘들고 더럽고 임금도 적은 일만 하게 되었다. 스카사는 어릴 때보다 더욱 비참하고 외로웠다. 그래서 스카사는 성격이 더욱 삐뚤어져 갔다. 그는 난폭하고 잔혹한 짓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 그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김없이 죽거나 다쳤다. 어느 날 스카사는 거리를 지나다 상점의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스카사는 깜짝 놀랐다. 저건 내 얼굴이 아니다. 악마의 얼굴이다.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스카사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종교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교주의 설법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마음속에서 저주의 영이 생겨납니다. 한번 생겨난 저주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저주의 영은 여러 사람을 해치고 더욱 포악하고 잔인해져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스카사는 소름이 쭉 끼쳤다. 저주의 영이 결국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더욱 포악하고 잔인해져서. 스카사는 그날부터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어쩌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저주의 영이 자신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것이 보였다. 스카사는 어느 날 발작을 일으켜 달려드는 자동차 밑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밤중에 선장을 찾아온 여인. 맑게 갠 밤이었다. 미국의 상선 볼티모어호는 기분 좋게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거의 선실에 들어가 있고 숙직당번인 제임스만이 갑판 위에 서 있었다. 제임스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날도 약간 취해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있는데 싸늘한 바람이 휙 불었다. 어쩐지 기분이 나빠졌다. 제임스는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그때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리틀, 어디 있어요? 하고 선장의 이름을 부르며 갑판 위를 왔다 갔다 했다. 이상하다. 이 배에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나타났을까? 몰래 탔을까? 제임스는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여자는 얼굴이 몹시 창백하고 눈동자가 어쩐지 멍하게 풀려있는 것 같았다. 여자가 제임스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은 리틀 선장님을 알고 계시겠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선장님 좀 불러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꼭 전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제임스는 계단을 구르듯이 내려가 선장의 선실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선장님! 선장은 단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일인가, 제임스? 갑판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선장님을 찾고 있어요. 선실문이 벌컥 열리고 노안 선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제임스, 또 술을 마셨군. 오늘 숙직당번일 텐데 말이야. 그리고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어서 썩 꺼져. 선장은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았다. 제임스는 끈덕졌다. 선장님,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사실입니다. 전 그 여자와 말도 나누었어요. 선장님께 급히 전할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선장은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제임스와 함께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헛개비를 본 거야. 술 때문이지. 선장은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 이상하다. 나는 많이 취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1시간 뒤 제임스는 존과 당번을 교대했다. 존은 술 같은 것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었다. 존이 갑판에 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선장님을 만나야 해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존은 여자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검은 머리칼에 갈색 눈을 한 여인이었다. 이 배는 어떻게 타셨습니까? 존이 묻자 여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선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제발 선장님을 불러주세요. 하고 애원했다. 존은 선장실로 내려갔다. 선장님! 선장님! 또 무슨 일이야? 웬 여자가 급한 일이라며 선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선장이 선실문을 열었다. 존이 서 있었다. 선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존의 말이라면 사실일 것이다. 존은 헛소리를 하거나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 어떻게 생겼던가? 존은 여자의 용모를 설명했다. 뭐라고? 존이 설명한 사람은 아내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럴 리가 없지. 아내는 지금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선장은 존과 함께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선장과 존은
가판 위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아무 데에도 없었다. 존이 말했다. 급한 일이라고 했는데. 자네가 유령을 본 모양이군. 도대체 여자가 왜 이 배의 가판 위에 나타나겠는가? 유령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좀 창백하긴 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장은 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선실로 돌아갔다. 며칠 뒤 배는 떠났던 항구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선장에게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가 와 있었다. 아내가 죽다니. 선장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아내가 죽은 날이 가판 위에 여자가 나타난 날과 같았다. 시간도 일치했다. 아내가 죽어서 나를 만나러 왔던 거야. 바다 한가운데까지 말이야. 선장은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것 같았다. 제임스와 존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빛이 변했다. 우리가 본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유령이었단 말인가?